자, 그 다음에 31번 봅니다. 다음 중 비주형 건축물 확인 설명서 투 서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물어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경비실, 뭐 소방시설, 교육시설 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경비실 가는 거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야. 기본 확인 사항으로서. 지금 제 눈앞에는 확인 설명서 서식 투 서식이 뭐다 아른아른 거린다 생각하고 제가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비실은 기본 확인 사항으로서 기본 확인 사항으로서 관리에 관한 사항이야. 그러면 건축물은 관리에 관한 사항도 기재사항에 들어간다 안 한다? 들어간다. 주거용 건축물이든 비주거용 건축물이든 다 기재사항이야. 그러면 토지나 임목, 광업재단, 공장지를 뜻하는 3서식이나 4서식에는 이 경비실, 즉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비주거용 건축물이니까 기재사항 맞죠? 그 다음 소방시설이 났습니다. 그럼 아까도 저쪽에서 잠시 이야기했다시피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란에 보면은 내부 시설물의 상태를 적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도 적지만은 소방에 관해서도 적는다. 그런데 비주형 건축물이라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여부는 기재한다 한다? 안 하고 비상벨, 소화전 유무 이런 걸 기재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기재사항 맞죠? 그러면 그 다음 교육시설이 났습니다. 교육시설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서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인데 주거용 건축물에는 기재사항이지만은 비주형 건축물에는 기재한다 한다? 안 합니다. 이제 한 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닌 것을 물었으니까. 판매 및 의료시설 가는 것도 뭐다?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서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인데 비주형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기재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것도 이제 나왔고 두 개 나왔습니다. 1조량 했습니다. 1조량.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이야. 그럼 이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은 1조뿐만 아니라 뭐 진동, 소음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 근데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은 통째로 아예 비주형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기재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럼 3개 나왔죠? 그 다음에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은 1, 2, 3, 4 서식 모두에 다 기재하는 사항이잖아. 그 다음에 도배상인데 상태가 태자가 빠졌네요. 그래서 도배 상태에는 자 도배 상태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기재 사항이지만은 비주형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러나 벽면 상태는 주거용이든 비주거이든 다 기재하는 세부 확인 사항이죠. 그래서 4개 나왔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가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서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주형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선호시설 유무에 났습니다. 이것도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비주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혐오시설 유무는 기재한다 한다? 안 합니다. 기재 사항이 아닌 거 몇 개 나왔다? 5개 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답이 3번이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이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정도의 시험 문제를 풀락하면 비주형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 눈앞에 사진 찍히다시피 안 하면은 못 풀어. 알겠습니까? 그 공부 방법은 서식을 봐야 됩니다. 32번 네 종류의 중개대상과 확인 설명서의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름으로써 이건 제가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4가지 서식 다 한꺼번에 비교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5번에 봐봐요.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포서식에 기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포서식은 중개대상물이 뭐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임목이고 광업재단이고 공장지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건축물도 아니고 토지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알겠어요?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5번 항목은 1, 2, 3, 4 세 서식에서만 기재사항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1번 봐봐요. 대상 물건의 표시. 당연히 이거는 1, 2, 3, 4 모두에 다 기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물건이 뭐다 하는 걸 특정 지을 수 있도록 뭐다 기재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미공시 물건의 권리 관한 사항도 주거용이든 비주거이든 토지든 간에 임목이든 재단이든 다 뭐다
실제 권리관계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조사 확인해서 기재하라는 거고 거래 예정 금액도 상식적으로 뭐다? 임목도 공짜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중개보수 어느 물건을 중개 완성시켰던 간에 다 중개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알겠어요? 이 32번 문제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비교 안 하더라도 물건의 어떤 특성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33번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중개 대상으로 확인 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서식이 있다. 2번 토지의 경우에는 3 서식의 경우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로와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만 기재할 뿐. 알겠어요? 주차장,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 주차장 하는 거는 뭐다? 비주형 건축물일 때는 또 기재합니다. 알겠어요? 교육시설과 판매시설은 또 주거용일 때는 기재하지만 3번 소속 공인중개사나 확인 설명을 할 수는 있으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는데 그것도 틀려버렸죠. 확인 설명서 서식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작성했다라면은 누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4번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인에게 제시한 자료도 기재를 한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했잖아. 그 제시한 근거 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시했다 하면서 다 체크 표시하도록 기재를 한다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및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확인 설명서와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명 서류를 수령한다라는 취지로 누구도 서명 또는 날인하게 돼 있다. 거래 당사자도 서명 또는 날인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문을 통해서 알겠어요. 이걸 이해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1, 2, 3, 4 전부 다 확인 설명 서식에는 서명 날인하는 사람이 총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라면은 매도인도 서명 날인, 매수인도 서명 날인,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도 서명 날인, 그 다음 뭐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날인인데 이 사람은 서명 및 날인이고 그래서 이 거래 당사자입니까? 거래 당사자는 뭐 서명 또는 날인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이유가 뭐다?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설명도 들었고 서식도 뭐 수령한다라는 취지로 뭐 하는 거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다라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은 확인 설명서 서식은 교부됐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34번에 매매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민법 문제예요. 그래서 1. 계약서의 형식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의 서식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래요? 이리 물으면 요 조문을 떠올리면 되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에 관한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근데 그 권장 서식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없다? 없다. 있다고 한들 그건 권장 서식에 불과하는 거니까 당사자가 임의로 다른 서식을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2번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가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매매 금액을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단위 면적당 거래 금액을 기재하였다라는 이런 사실만 가지고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수량을 지정한 매매 형식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다? 단위 면적당 거래 금액을 기재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단위 면적당 거래 금액을 기재할 때 의도가 이 면적이 거래 금액을 정할 때 상당히 뭐다 중요한 뭐 하나지 요소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뭐다 단위 면적당 거래 금액을 기재해 넣었다라고 한다면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단위 면적당 거래 금액을 적어놓은 취지가 단순히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보여질 때는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또 없었다고 보여지거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것만 갖고는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부족하다라는 소리입니다. 판례 입장이. 그래서 이 판례를 해설에 소개해놨는지 모르겠는데 34
16페이지 가봐요. 16페이지. 16페이지에 가봅니다. 16페이지에 36번 문제를 한번 가봅니다. 36번의 해설을 한번 봐봐요. 그것도 또 나오는 모인데, 자, 봅니다. 16에 36번 해설. 필지 매매의 경우는 대금 감액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의해야 대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데, 우리 대분 판례를 한번 길지만 읽어봅니다. 민법 5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하면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바로 우리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의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역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내지 수단이었다고 보일 때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말은 단위 면적당 가액을 기재한 이유가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기재하였다고 한다면은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야. 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라는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서에 토지의 면적을 등기부상 기재에 따라 기재하고 그 면적의 평당 가격을 곱한 금액에서 우수리 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도로, 잡목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그 토지를 현장 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한 경우 그 토지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량이 부족하면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 결국 이 판례 첫 문장을 외울 것이 아니라 요 관점만 파악하면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 매매 계약은 필지 매매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라면은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수량만큼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매 계약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안에 기재하는 문구가 계약 당사자들이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근거 문구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 문구가 알겠어요. 단위 면적당, 즉 평당 얼마 아니면 제곱미터당 얼마 요 내용을 기재했다라는 요 사실만 가지고는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뭐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단위 면적당 가액을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적은 이유가 전체 매매 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위해서 단위 면적당 가액을 적어넣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 거다 없었는 거다?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단위 면적당 금액을 적어넣었다라는 그 사실만 갖고는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보면은 매수인이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계약서에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단위 면적당 금액은 얼마로 한다라는 걸 적어놓을 필요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특약란에다가 뭘 적어놓으면 된다? 만약 실제 취득한 면적이 공부상 기재된 평수에 보다도 적다라고 한다면은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한다라는 이 추가적인 문구까지 특약사항란에 기재해 넣어버리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뭐를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특약사항란을 잘 써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34번에 3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났습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게 민법 규정 자체가 이렇게 균분하여 부담입니다. 근데 균분하여 부담 밑에다가 이런 메모를 해두면 됩니다. 중개보수 요리 적고 그러세요. 중개보수 적고 각각 부담 요리 적습니다. 그러세요. 그 말은 중개보수도 매매 비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이 중개보수만큼은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잖아. 각각 부담하도록.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 3번 지문에 중개보수에 관한 글자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표시하면 오 처리하셔야 되는 기다 이 말이야. 이 지문을 원칙적으로 하는 말을 집어넣어주면 전혀 고민거리 없이 옥 하는데 안 적어넣어줘도 일반적으로는 옥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4번에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의 발급,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뭐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조건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그래서 그 조건부 계약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 5번에 건물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면 장차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데 틀려버렸죠. 민법의 하자담보 책임이나 위험 부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서 뭐다 하자담보 책임을 매도인 측이 부담해야 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임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당사자가 특별히 약정을 하면은 약정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거고 약정하지 않으면 뭐 규정에 따라 법의 규정 따라 처리하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민법에는 하자담보 책임이나 위험 부담에 관한 규정을 다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지 않느냐? 그 법 규정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건데 약정 안 하면 못 묻는다 까지 틀려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규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좀 더 점검하자라는 거죠. 1번에 매매에 관한 비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중개보수 등 이런 것들이 다 매매계약 비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부담한다? 쌍방이 균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알겠어요? 균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4번으로 가봐요. 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포함해놨는데 이 등기비용은 매매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이다. 계약의 이행비용이다. 이행비용이야. 알겠어요? 따라서 계약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하는 4번 지문은 오다 X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2번과 3번 봐봐요. 인지대다, 계약서 작성 비용, 그리고 공정 비용 이런 것들 다 매매 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고 균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개 보수만큼은 어떻게 부담한다? 특별법에 따라서 각각 부담이 된다. 5번 매매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 그렇죠?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뭐다? 그 약정에 따라서. 매매 계약 체결에 소요된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또 과거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검하는 거야. 알겠어요? 특히 중개보수 저 부분이 답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중개보수는 이것도 매매 계약 비용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부담한다? 각각 부담한다. 무슨 법 우선 적용 원칙?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36번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하는데 1.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 작성할 수 있고 2번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 경우? 법인일 수도 있다. 그때는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야 된다. 여러분들 뭐 법인의 대표이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다?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권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총회에서. 알겠습니까? 사원 총회에서 대표권을 제한하는 결의를 하게 되고 그 결의를 하게 되면 법인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알겠어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의 확인에 있어서는 이 큰 틀이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된 권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미등기 권리관계도 확인 사항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리고 등기된 권리든 미등기된 권리든 그 권리의 뭐다? 권리의 진정성 확인해야 한다. 해야 된다. 실제 권리자 맞나 안 맞나도 확인해야 되지만은 실제 권리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무슨 능력이 있나 없나?
처분 능력의 유무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자가 법인의 대표이사 맞더라 이 말이야. 대표이사 맞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권리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이 대표이사가 뭐다? 사원총회 결의에서 대표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 처분 능력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럼 그 대표권의 제한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소리야.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 시험 문제 부를 때도 봐봐요. 공동상속 하잖아. 알겠지? 공동상속일 경우에는 뭐다? 공유로 추정하잖아. 알겠지? 공유로 보잖아. 알겠지? 그러면 상속인 전원의 뭐다?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 알겠지? 그게 바로 뭐고? 처분 능력의 유무 확인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즉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동상속된 재산 전체를 갖다가 전체를 처분하고자 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게 바로 무슨 능력 유무를 확인해봐라, 처분 능력의 유무를 확인해봐라 하는 그 관점 속에서 나오는 사례잖아. 알겠지?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사례들을 다 외우는 거는 뭐다? 그 무식한 공부 방법이야. 알겠지? 그 사례들이 시험 문제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 여러 사례들 중에 어떤 사례가 시험 문제 나올지는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그 사례들은 그냥 읽고 가는 거야. 읽어가면서 전체 그 사례들을 다 포섭할 수 있는 뭐다? 이런 관점들을 딱 머릿속에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지? 법정 대리인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거, 법정 대리인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거 무슨 확인이에요?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맞나 안 맞나? 이미 대리인이 맞나 안 맞나? 권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관점에서 나오는 사례잖아. 사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됐고 3번 공동중개로 중개를 완성한 경우는 공동중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뭐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거래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 4번 물건의 표시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개사항이죠. 목적물이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중개실무상으로는 주로 등기사항 증명서의 표제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기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 표제부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을 그대로 뭐다? 계약서에 물건의 표시사항란에 옮겨 적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5번 계약서의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량이 부족할 때는 대금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렇죠? 우리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다 해석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이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래계약서 있잖아.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작성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은 이 거래계약서 안에 기재 내용은 누구의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거다? 누구의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거다? 기재 내용은 거래 당사자의 뭐 의사표시가 반영이 돼가 기재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한다면은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적어내야 한다, 안 한다? 적어넣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문구를 어떻게 적어내야 될지 안다, 모른다? 이제 알잖아. 아까 이야기했잖아. 팔 읽어봤잖아. 그러니까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뭐다? 거래 당사자가 합의해서 했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일단 뭐다? 평당 가격이나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재하면서 특약사항란에다가 뭐다? 실제 면적이 공부상 기재 면적보다도 뭐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면적만큼은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한다 하면서 특약란에 적어넣는다, 안 적어넣는다? 적어넣으면은 당사자가 당연히 무슨 지정을 하고자 했구나, 수량을 지정하고자 했구나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왜 알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이라는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만 만들어 놓고 실제 권장하는 서식을 만들어 놨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권장하는 서식 만들려고 하니까 뭐다? 당사자 의사표시가 다양하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매매 목적물도 다양하잖아. 알겠어요? 그것들마다 다 그나마 표준 서식 다 만들어놔야 되느냐 이 말이지. 아니다. 그 실무에서 그때그때 편할 대로 뭐다?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협회가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어떤 실무상 불편함을 뭐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표준세식을 몇 가지 만들어 나가 보급해주고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걸 적절히 변형해가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37번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썰입니다. 틀린 것은 1. 거래계약서는 통상 계약 체결일에 작성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계약 체결일과 거래계약서 작성일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나 없나? 있지 뭐. 알겠어요. 낙성 불려식 계약 아닙니까? 오늘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합의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럼 오늘이 계약 체결일 아닙니까? 그럼 계약서는 내일 작성할 수도 있는 없나?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계약 체결이라고 계약서 작성이라고 뭐다?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 관행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법 이론적으로 딱 따지면은 계약이라고 계약서 작성일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거래 가격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수수되며 그 비율은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뭐 계약금 10%, 그 다음에 중도금 5, 60%, 잔금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걸 뭐 법정 비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계약금은 얼마 주면 됩니까? 그러면 뭐다? 그냥 10% 가지 말고 통상 10%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 통상이란 말을 집어넣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매 문제 공부할 때 알겠어요? 경매 문제 공부할 때 알겠어요? 유찰이 되면은 뭘 반영한다? 저감률을 반영한다 그랬잖아. 최저 매각 가격을 다운한다 안 한다? 한다. 몇 프로 다운한다? 그렇지. 통상 20, 30% 다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놓으면 20%, 30% 다운하는 이 저감률 법에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하는 거 스스로 알잖아. 통상 하면서. 아니면 뭐 관행적으로 가든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관행적으로 통상 이런 말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없다 까지 틀려버렸네. 알겠어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 알겠어요? 4번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에 대해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뭐가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알겠어요?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이 계약금을 갖다가 위약금으로 볼 거냐 해약금으로 볼 거냐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상이다. 특약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의 성격에 대해서 아무런 특약을 달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계약금은 무슨 금? 해약금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 5번의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도 계약을 해지한다 뭐한다? 뭐한다? 계약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중도금의 지급이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원칙적으로 가는 말 집어넣은 거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 알겠어요?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하면 오덱스다 X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지. 그 다음 38번 계약서 작성 시에 주의할 사항에 관한 썰입니다. 틀린 것은 1.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아까 나왔던 거죠. 대표권의 제한 여부를 확인. 2번에 약정된 계약 5번 시험에 요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정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이 기재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 아니라 뭐 실제 교받은 계약금이 된다는데 틀려버렸죠. 뒤집어졌죠. 알겠어요? 약정된 계약금이 뭐가 된다?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거다라는 소리죠. 요 판례가 아마 2016년도인가 15년도에 나왔는 최근 판례라요. 옛날에도 다 이렇게 하급심에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는 처음이야. 3번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법정 해제, 합의 해제, 약정 해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무슨 해제는 안 된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4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합의하도록 하고 그걸 기재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조건과 기한은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다. 아마 조건을 붙이기로 합의 봤다라면 그것도 필요적 기회사항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5번 매매계약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민법의 매매계약 비용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39번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가 지난주에도 몇 문제 풀어봤죠. 자 일단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 관련된 문제가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딱 보이잖아.
보이면은 머릿속에 이 단어부터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했는 사람이라면 명의신탁의 유형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세 가지다. 그 세 가지 명칭이 딱 떠올라져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권리 이전형 해도 되고 뭐다? 이자간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등기 명의신탁. 알겠어요? 등기 명의신탁. 그 다음에 뭐? 중간 생략형 뭐다? 삼자강 해도 됩니다.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딱 떠올라진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계약 명의신탁 합니다. 위임형 갑니다. 명의신탁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쨌든 이 명칭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더라도 대충 비스무리하게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어떤 상황, 이 케이스는 어떤 상황, 이 케이스는 어떤 상황 하면서 앞에 지금 그림이 보인다 안 보인다? 대충 어른어른은 보여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문제죠? 저는 안 그랬지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알겠습니까? 보인다라는 거지. 요거와 요거의 구별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요거와 요거의 구별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지금 그림을 보이. 매수인이 명의신탁자가 되면은 어느 쪽? 요거. 매수인이 명의수탁자가 되면 어느 쪽? 요쪽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적어보면 되잖아. 그림 그려보면 돼. 그것만 딱 알고 그림 그려보면 돼. 여러분들 직접 한번 그려봐요. 나중에. 알겠어요? 매수인이 신탁자가 되느냐? 매수인이 뭐 수탁자가 되느냐라는 게요. 그러면 신탁자가 매수인이 된다라는 거잖아. 매수인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 케이스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매수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누구? 매도인 아이가. 맞죠?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신탁자라는 거잖아. 그럼 누가 또 있겠노? 수탁자가 있겠지 당연히. 명의신탁 관계니까 수탁자.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약정이 있었노?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 거고 중간 생략형 하잖아? 요거는 매매죠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과 매매 아이가. 그러면 정상적인 이전 등기라면 요리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걸 생략해버리고 바로 직행해버린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중간 생략형 가는 거다. 이전 등기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 사람이 등기 명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뭐다?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해야 되는데 계약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된다는 거야. 그럼 그대로 그림 그리가 매도인이 있고 요 매수인이 있는 요 매수인이 바로 뭐다? 수탁자 아닙니까? 수탁자.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노? 매매 계약이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요 신탁자는 이쪽에 있잖아. 똑같잖아.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약정이 있었노? 매매 약정이 있었는 거지. 요 그림이 없잖아. 있을 리가 없지. 알겠어요? 왜? 매수인이 누가 됐으니까? 수탁자가 됐으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 관계에서는 이제 요 놈이 요 사실을 알고서 매매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요 매매는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전 등기도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소리야. 알겠어? 그러나 이 약정 자체는 뭐다? 무효다라는 소리가 되잖아. 알겠어요? 이렇게 딱 생각해보면 돼. 지금 제일 쉬운 기고. 그렇잖아. 이자가 있겠네. 누구만 등록시키면 되나? 두 사람만 등록시키면 되잖아요. 이건 세 사람이고, 이건 두 사람이 누구? 신탁자하고 수탁자 이밖에 안 되는 긴데. 알겠어요? 그 신탁자와 수탁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도 지금 매매가 양쪽에 다 나와 있잖아. 그럼 여도 매매 떠올리면 돼요. 근데 신탁자와 수탁자는 뭐 하는 거고, 매매한 거가 뭐 한 거고? 신탁자와 수탁자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 한 거고?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현행법에 따르면 무효가 무효야 이거? 무효니까 실제로는 저것끼리 요거 해놔놓고는 겉으로는 뭐 한 걸로 한다? 매매한 걸로 한 거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매매. 그러면 실제로는 요걸 했지 이거는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거든. 한 것처럼 꾸며놓는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통정허위 표시 된다. 가장 매매일이 되는 거지. 가장 정려해도 관계없고 가장 매매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딱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이게 답으로 또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 이놈이 제3자하고 거래를 했다. 처분한다는 거지. 이놈이 제3자하고 뭐다? 처분한다는 거지. 이놈이 제3자한테 뭐다? 처분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최근에 이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요 처분을 하잖아. 처분한 요 행위가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판례가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그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요 판례는 또 있거든. 이 판례 이 상황에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다 횡령죄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여전히 아니다 그랬는데 요쪽은 횡령죄가 된다 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례가 바뀌어버렸어. 뭐로?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것도 횡령죄 성립 안 되고 이것도 횡령죄 성립 안 되고 요것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야 현재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요것만 횡령죄가 성립되고 이 두 가지 명의탁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놔야 돼. 알겠어요? 자, 1번 뭡니다. 39번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실명법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2번 명의신탁자 A가 명의수탁자 B의 명의로 뭐하여? 가장매매하여. 이런 말 티나면 바로 이 그림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 거잖아. 알겠어요? 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등기 이전은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되는 거다? 신탁자 A에게 기속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등기부상 명의는 누가 앞으로 돼 있다? 수탁자 앞으로 돼 있다. 근데 소유권은 누가 앞으로 들어가는 거다? 매도인 이 신탁자 앞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등기도 자기 이름 앞으로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바꿔야 되잖아. 뭐 하면 되노? 진정 명의의 뭐 회복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거는 절차상으로 가능은 한데, 알겠어요? 그럼 왜 진정명의 회복 등기 청구하노? 물어볼까, 이거? 맞죠? 물어볼까? 그러면 뭐를 뽀로록 내야 되노? 요거 뽀로록 내야 될까, 이거? 맞죠? 알겠어요? 그럼 뭐 해야 되노?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 소리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이 법은 등기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이 문장이 딱 나와서 등기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가만 이 세 가지를 다 가리키는 거다 안 가리키는 거다? 다 가리키는 거잖아. 이것도 등기명의신탁, 이것도 등기명의신탁이잖아. 이것만 계약명의신탁이잖아.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은 읽으면 이 세 가지를 다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야. 이 경우에도 알겠어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든 이 제3자 선의 악의 불문하고 유효하게 물건을 취득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또 판례 하나는 뭘 갖다 붙이면 되노? 이 악의의 제3자도 물건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했는데 악의를 넘어서서 뭐하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로서 뭐다? 무효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4번에 매도인 A가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에 명의대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하는 말이 딱 나오면 뭐 떠올리면 되노? 이거 딱 떠올리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계약하면 떠올리면 된다. 명의수탁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기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유효잖아. 알겠습니까? 5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도 명의대 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뭐 무효다.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보존 등기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이 된다. 이 소리. 그 다음 40번 1. 명의신탁 약정의 금지에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그 교사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데 아주 쉽게 답을 만들어 놨어요. 3억 원이 아니고 얼마?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리게 만들어가 답 찾으라 하면 오히려 편하게 찾습니다. 머리 골치 아프게 고민할 게 없잖아. 알겠어요? 암기사항을 그냥 묻는 거기 때문에. 2번 명의대 약정의 무효와 명의대 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 제3자가 선의 악이라도 뭐다?
대항하지 못한다. 3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순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명시된 약정의 효력 및 과징금 벌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례 규정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부동산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 등은 명시된 약정에서 제외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불법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서 다 허용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5번 중간생략형 등기 명시당의 경우 명의수탁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거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했는데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이것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7회도 다 끝나버렸고, 7회 다 끝나버렸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6회로 갑니다. 오늘은 가급적 5회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그래야 내일 또 수업을 해가 뭐다, 4회, 3회 정도 끝내고, 마지막 주에 뭐, 2번 하면은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몇 회? 6회죠. 6회로 갑니다. 지금부터는 풀면은 또 쉽다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왜 쉽다? 공부를 많이 했는 부분이거든. 무슨 파트라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라서. 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행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놨어요. 기업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사무소를 둔 자가 있겠죠? 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음이 뒤늦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죠. 그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하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을 취소하였다. 잘했다라는 겁니다. 니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해놨습니다. 누가 성실정에 확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사유입니까?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까? 500만 원 과태료 부과잖아. 그게 틀려버렸죠. 그 다음에 D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럼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면 절대적 등록 취소잖아요. 근데 업무 정지 처분 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틀렸고. 리얼,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개설 등록을 취소하였다. 군산시장이 등록관청 맞고 절대적 등록 취소하여 맞죠? 그래서 등록 취소하였다.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과 뭐 리얼 두 개 답 처리하시면 된다.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은 니은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많은 거야. 알겠어요? 니은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도 들어가 있고 뭐 500만 원 과태료 부과세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 니은 지문을 읽으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글자를 유심히 정확하게 못 받는 수험생은 또 해볼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2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권이 있죠? 누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무언가 위반하게 되면 자격 취소권을 시도지사가 갖고 있잖아. 2번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이겠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권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갖고 있잖아. 그 다음에 중개법인도 개업공인중개사죠. 알겠어요?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 사람 맞는데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할 권한 있어요? 없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위반했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시도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틀 속에서 놀면은 버득버득 답이 보여요. 그래서 잘 봐봐요.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물은데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한번 그려준 적이 있다. 행정처분의 유형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상대방, 행정처분 관청, 행정처분 뭐다?
건작해야 되고, 알겠어요? 그럼 우리 행정처분의 유형은 등록 취소하는 게 있고, 뭐, 업무 정직하는 게 있고, 자격 취소하는 게 있고, 또 뭐, 자격 정지 처분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5가지 이외에 다른 행정처분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군대인데,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는 처분권자가 누구다? 등록관청이다라는 소리잖아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처분관청이 누구다? 시도지사인데, 알겠어요? 어쨌든 교부한 시도지사다. 정확하게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은 뭐다? 지정 취소는 장관이 되잖아. 그러면 처분의 상대방도 뭐다? 아무나 내리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 이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내리는 거고, 이거는 뭐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내리는 거고, 이거는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내리는 거고, 이거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있잖아. 정보사업자. 알겠어요? 이리 딱 하고 봐봐요. 지금 이 문제 2번의 답이 3번인데 등록 취소돼 있잖아. 등록 취소는 이기잖아? 이기면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내리는 거잖아.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법인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잖아. 그런데 누가 내려요? 등록관청관도 시도지사가 거의 틀려버렸잖아요.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에 관한 거는 권한 있는 사람이 누구며,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그 행정처분을 행할 것이냐, 이런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업무정지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지금 알겠어요. 옛날에 자격증 딴 사람 있지. 10년, 15년 된 사람들. 알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알겠어요. 이거하고 이거 구별 뭐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구별 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이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거든. 알겠어요? 없었거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어디서 보수교육이나 연수교육 이런 데 들어가지고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했는데도 뭐 업무정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가 이거 뭐고? 자격정지야.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데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나 그 효과는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은 거지. 뭐, 정지기간 동안은 중개무 수행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나 명칭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업무정지라고 이야기한다. 제가 또 업무정지 하는데 또 뭐다, 수험생 중에는 영업정지 독한데. 뜻이 같은 말이 같다는 말이고. 같은 말이지 뭐. 근데 왜 책에서 다 업무정지라고 써놨는데 말할 때 영업정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뜻은 똑같은데 자기가 읽은 거는 업무정지를 읽었으면 업무정지까지 왜 영업정지라고 하느냐 이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눈하고 입하고 머리하고 다 따로따로 논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등록 취소 처분은 무슨 처분과 무슨 처분이 있다. 기속 처분과 재량 처분이 있다. 맞잖아, 봐봐. 등록 취소는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기속 처분과 재량 처분이 있네. 맞네. 알겠어요? 2번 자격 정지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은 다 무슨 처분이다? 재량 처분이다라는 거죠.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처분이잖아. 그 다음에 3번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는 사전에 뭐를 실시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해야 되지만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다, 아니다. 그 취소 처분은 사전에 무슨 절차 거친다? 청문 절차. 그럼 나머지 정지는 뭐다? 청문 절차는 안 거친다. 그 대신에 소명 딱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어려운 용어를 이야기하시네. 알겠어요? 제가 수업할 때는 우리 법에는 뭐다?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 내릴 때는 사전에 밟아야 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는데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을 행할 때는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 내릴 때도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슨 기회는 주게 돼 있다? 의견 제출의 기회는 주게 돼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소명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는 다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소명한다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냥 상식을 드러나요. 뭐 이거 소명, 뭐 정명, 다 뭐다 입증을 밝힌 게. 알겠어요? 무슨 제죠? 여러분들 입증하는 거 알잖아. 알겠어요? 입증. 자기가 주장하는 데 대해서 뭐다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증거로서 뭐다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소명한다 하는 것도 입증이고 정명한다 하는 것도 입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명과 정명의 차이는 입증의 뭐다? 정도가 달라. 확실하게 입증한 걸 뭐? 정명. 그렇지. 그런데 어느 정도 이런 타당성이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끔 입증하면 뭐다? 소명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범죄 사실이 그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정명이 돼야 되겠어요? 소명이 돼야 되겠어요? 소명 정도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이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재판을 받아가 유죄다, 무죄다 판결을 내릴 때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된다? 정명이 돼야 되는 게 정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정도의 정명이 이루어져야 유죄 판결을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속영장 청구당했더니 소명 정도만 돼야 된다. 알겠어요? 그 다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야.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이 돼버렸어. 판사가 발부를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가 뭐 했다? 소명도 뭐 했다? 그럼 이때까지 뭐 했노 이게? 수사하면서 뭐 했노라는 게 소명할 정도의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해먹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 알죠? 그래서 이 검사로서는 수사기관의 검사로서는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주고 기각해버리잖아요. 그래뿐만 이제 수사하는데 상당히 뭐다 애먹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됐고 4번 업무정지기간과 자격정지기간은 매달이다 최대 6월이다 났습니다. 오죠? 행정처분과 형벌을 병가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 없어요?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병가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데 이렇게 수두룩하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개만 이야기하면 쉽잖아요. 행정처분과 형벌을 병과할 수 있는 위반 행위. 한 개만 얘기해요. 뭐? 이중등록. 제일 쉬운 거잖아. 이중등록 안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행정처분 대상 맞지? 그럼 몇 년? 1년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수두룩하지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수두룩하다 보니까 내 시험 문제도 잘 묻는 거야. 뭐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하면서 이렇게도 물은 적이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 4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감독상의 명령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있는데 개업공인에 따른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이다. 이래 됩니다. 자, 칠판 떠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칠판에 메모를 해드린 적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뭐야? 지금 지도감독상 명령이거든. 알겠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요런 사유가 있을 때, 그렇지?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렇지? 어떤 내용으로, 그렇지? 요런 6가지 내용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내용의 지도 감독을 할 때는 요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느냐? 요 2가지 절차를 밟아서 저쪽 사람은 요쪽 사람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요 사람이 지도 감독 관청이거든. 등록관청, 알았어요? 이 등록관청은 뭐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도 포함이다. 말이지. 시도지사, 그 다음 뭐, 장관. 이 사람들은 요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무등록자도 포함이다, 포함이다? 포함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1번 지문 다시 읽어봐봐요. 1번 지문 읽어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다. 오가 있어가. 오자.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상 명령 등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관로 여기잖아. 포함하는 거 여기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3번 불법 중경이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 및 관계기관에 뭐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거는 옛날 법조문에 없었는데 뭐다 필요하다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거는 시험 지문 낼 때 O로 내지 X로 내겠나 못 내겠나? 못 내.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봐봐.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뭐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틀리다 하지. 알겠어요?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 사람도 지도감독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포함되지 않는다. 거의 틀렸네. 5번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감독상 명령 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알겠어요? 그 여기 들어가거든. 요 사유에 요 사유가 뭐냐면은 행정처분을 위하여 뭐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 돼 있다. 요 1번의 사유는 뭐냐? 부동산 투기 단속 등 거래 동향파, 그걸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지도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 돼 있다. 근데 이 사유 갖고는 시험에 장난 잘 안 쳐요. 알겠어요? 코에 걸면 거리, 기에 걸면 기거리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5번도 같은 문제니까 같이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에 대해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은 집부 지회에 대하여 각각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자, 이 지문은 이 그림에서 안 나와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44조인가에 가면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별도로 따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거하고 비슷해요. 알겠어요? 이거는 요 두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고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이거하고 비슷하게 또 있다 없다? 또 있다라는 거야. 근데 협회의 조직은 주사무소도 있고 뭐 지부지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주사무소든 지부지회든 다 협회의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구만이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2번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정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그래서 봐봐요. 절차 제가 2 적었잖아. 그래서 지니고 뭐 내보이는 절차 두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둘 했다. 지니고 내보이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협회가 감독관청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협회니까 얼마? 500만 원 과태료.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관청의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을 한 경우에는 자, 이 사람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관청의 명령에 불응하면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불응하면 협회처럼 얼마? 500만 원 과태료. 이런 기다. 알겠어요? 그래서 5번 등록관청은 투기 등 거래동량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렇잖아. 요 감독 사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려버렸어요. 그 협회에 대한 조직은 오로지 누구만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일단 머릿속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이런 식으로 있지만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별도로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 지도감독 규정 아무리 눈 닦고 읽어봐도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호조는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호조는 지도감독 대상에 있나 없나? 없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호조는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 하면 OX, O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에 관한 명령 규정도 끝났고 2시 반에 알겠어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우리 40조 규정을 또 한 두세 문제 풀어보고 알겠어요? 앞으로 계속 갑니다. 알겠어요? 자, 2시 반에 봅시다.